안녕하세요. 감동의 모든 것입니다. 저희는 해외 커뮤니티 레딧과 감동의 모든 것 공식 이메일로 제보받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스토리를 전달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수익은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에게 전액 기부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인구의 5분의 1인 1천만이 넘는 인구가 성형을 경험한 적이 있다. 한국인들은 허세만 가득한 민족이다. 일본보다 가난하면서 길거리에 독일 차들이 넘쳐나지 않는가. 한국인들에게 배려는 없고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데 마치 중국인보다 무서운 모습이다. 이런 주제가 일본에서 한국을 비난할 때 사용하는 주제들입니다. 우익들이 행하는 한국에 대한 비난은 예전부터 존재해왔지만 한국이 성장하고 한국의 문화가 일본에 깊숙하게 침투하면 침투할수록 이런 사실과 다른 불온한 서적들이 더욱 인기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때문에 우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45세 이상 일본 남성들과 그들을 제외한 다른 세대들 간의 갈등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아버지와 삼촌 때문에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을 사랑하는 평범한 여학생이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들은 과연 화해할 수 있을까요?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의 교토에 살고 있는 마미루입니다. 저희 집안에서 한국 음악이나 드라마, 연예인들을 찾아보는 행위는 일체 금지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렇지 않았던 집안에서 이런 평범한 소녀의 행위들이 금지된 것은 저희 삼촌이 저희 집에 얹혀 산 뒤로부터입니다. 삼촌은 평범한 아빠까지 질 나쁜 아저씨로 물들여놨죠. 맞습니다. 저희 삼촌은 지독한 극우 성향의 노총각 아저씨이고 갈 곳 없는 삼촌을 거두어준 저희 아빠까지 감염시켜놨습니다. 제가 15살 때 삼촌은 원래 하던 사업을 말아먹었습니다. 원래는 일본 화장품을 중국에 가져다 파는 무역상 사업을 하셨는데 어느새부터 중국의 소비자들은 일본 제품보다 한국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짙어졌고 삼촌의 사업은 날이 갈수록 하락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문을 닫는 그 순간에도 당연히 매출은 나오고 수익이 어느 정도는 발생되었지만 내가 이 돈 벌자고 사업한 게 아니니까 다른 돈 되는 아이템을 찾겠다며 회사 문을 닫아버렸죠. 그러면서 그 회사 영업권에 대한 일정의 금액을 받고 다른 사람한테 팔았는데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던 삼촌은 이제는 일본도 주식이 오를 때가 되었다며 주식 투자에 인생을 걸었다가 그만 5토막 나버린 돈만 남게 되었죠. 술을 잔뜩 마시고 삶을 마감하겠다며 가족들 여기저기에 전화를 걸다가 결국 저희 아빠가 삼촌을 설득해서 잡아오셨죠. 그리고 저희 집에서 다시 기사회생할 때까지 보살펴주겠노라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와 잘 놀아주시고 용돈도 주시던 삼촌이 저희 집에 같이 산다고 하니 저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빨리 삼촌이 기운을 차려서 예전처럼 멋지게 정장도 입고 중국을 오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었죠. 하지만 저희 집에 사는 삼촌에게서 그런 멋진 모습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뒤 불만이 가득한 노총각 아저씨의 모습이었습니다. 저희 엄마와 아빠는 삼촌에게 힘든 순간은 잠깐뿐이라며 삼촌을 위로해주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밥도 안 먹던 삼촌은 정신을 차리며 밥도 먹고 슬슬 정신을 차릴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삼촌의 성향을 알게 된 것은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였습니다. 핸드폰으로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식탁에 앉았고 밥을 먹으며 그 드라마를 계속 봤습니다. 삼촌을 화를 내시더군요. 밥상에서 핸드폰을 보면서 먹는다고 화를 내시는 줄 알았는데 왜 한국 드라마처럼 이상한 걸 보냐며 말이죠. 그걸로 일본 사람들과 중국 사람들이 현혹이 되어서 한국이 정말 좋은 줄 안다고 하시면서 말이죠. 조금 황당했죠. 식탁에서 핸드폰을 보면서 밥을 먹는 것을 가지고 혼났다면 억울하지 않았겠지만 제가 한국 드라마를 본다고 혼났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가만히 있지 않았고 삼촌한테 대들었습니다. 평화롭던 저녁 식사 자리가 난리가 났죠. 엄마와 아빠는 중재하느라 정신이 없으셨고요. 문제는 그 뒤로 제가 뭘 할 때마다 한국과 관련한 안 좋은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왜 한국을 싫어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러면서 종종 가족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한국에 대해 새로운 소식이 있다며 극우 성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좋아하는 평범한 일본인 소녀에게 그 말들은 어이가 없는 이야기이고 말도 안 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지만 가만히 듣다 보면 제법 그럴싸한 말들이었습니다. 나름대로 논리가 탄탄했거든요. 당연히 헛소리라는 것을 알지만 한국에 대해 아는 게 없는 사람이 들으면 정말 그런 이상한 곳이 있구나, 겉보기에만 훌륭하고 속을 들여다보면 썩어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 구성이 탄탄했습니다. 다정하고 재미있던 삼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쓸쓸한 노총각 아저씨의 홀로 하는 생각이라는 마음을 가진 채 가족들은 그냥 삼촌이 말을 묵묵히 듣기만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저희 아빠가 그 삼촌의 말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만 빼면 삼촌이 뭐라고 하든 간에 상관이 없었죠. 아빠도 제가 한국 드라마에 빠져 있는 걸 보면 가끔씩 일본 드라마처럼 현실적인 내용의 드라마를 보는 게 어떠냐며 슬쩍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나중에 성인이 된 후 내가 가치관이 확고해지면 그때 가서 한국 드라마를 보던지 영화를 보던지 신경 쓰지 않겠지만 학생 때는 자중해야 할 때라며 말이죠. 아빠와 티격태격하는 일이 많아졌고 대화도 점점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대체 그런 이상한 극우 논리는 누가 만들어내는지 원망스러웠죠. 한국에 다녀와 본 친구들 말을 들어보면 또 가보고 싶다는 말만 하지 2번은 안 가도 된다고 말하는 친구는 없거든요. 오히려 중국에 가봤다가 중국에는 한 번 가봤으니 충분하다는 사람들은 많이 봤어도 한국은 한 번만 가보면 충분하다는 말을 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극우 성향의 사람들은 한 번도 안 가봐도 된다고 하지만 그것은 정말 한국에 안 가봤기 때문에 하는 소리라는 걸 정상적인 일본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수학여행으로 한국에 가게 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일본의 여중생, 여고생들의 로망이 뭔지 아시나요? 수학여행으로 한국에 가보는 게 학창시절 로망 탑10 안에 들거든요. 수학여행지 투표가 있었고 압도적으로 한국이 당선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학창시절 소중한 로망 하나를 잃게 되나 우려했던 모든 여학생들은 한국에 투표했죠. 남학생들은 교토나 삿포로로 표가 몰렸지만 여학생들의 표만 해도 거의 절반이기 때문에 남학생들의 바램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너무 신이 나서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가게 되었다며 학교에서 안내문과 함께 한국으로 수학여행에 동의한다는 부모님의 도장을 받아오라며 용지를 받아왔죠. 신나는 마음에 엄마에게 용지를 내밀었고 엄마는 잘 되었다며 아빠의 도장을 찍어주기 위해 서랍에 있던 도장을 꺼내오셨습니다. 아빠는 도장은 왜? 라며 물으셨고 엄마는 한국으로 수학여행 간다는 동의서에 필요하다며 말씀하셨죠. 아버지는 그러냐며 내 도장이니 내가 예쁘게 잘 찍을 수 있다며 도장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정성스레 도장에 인주를 묻히시고는 도장을 찍어 그대로 종이를 접어서 봉투에 밀봉하셨습니다. 저는 한국에 갈 생각에 들떠 있었죠. 하지만 며칠 뒤 선생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한국에 안 가는 걸로 결정했다던데 이유가 있니? 라며 물어보셨죠. 저는 그럴 리가 없는데요 라고 대답했지만 아빠가 도장을 찍으신 그 용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수학여행을 거부하고 학교에 남아 수업에 참여시키겠습니다 라는 칸에 정성스럽게 도장이 찍혀 있었죠. 아빠는 저를 속여 한국에 못 가게 하기 위해 그런 행동을 하신 것이죠. 집에 온 저는 엄마에게 이런 사실을 이야기하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고 엄마도 너무하다며 아빠에게 한 소리 했죠. 아빠는 한국은 안 된다며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아빠의 이런 행동은 삼촌 때문이고 삼촌이 원망스러웠죠. 삼촌 방에 찾아가서 문을 열어 제끼고 소리를 치며 울었습니다. 삼촌 때문에 이게 뭐냐고 세상 억울하게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아빠와 삼촌은 많이 당황하셨고 결국 저에게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학교 선생님께 전화를 드릴 테니 도장을 가지고 가서 새로운 동의서에 찍으라고 하셨죠.
하지만 학교에서는 학생 한 명당 동의서 하나만 발급이 원칙이고 해외로 나가는 사안이기 때문에 처음 결정하신 그대로 하셔야 한다며 번복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아빠는 자신이 실수로 그런 것이라고 말씀드렸지만 학교 측에서는 이런 사안에서 도장을 잘못 찍는 실수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부모님이 처음 결정하신 그대로 가는 게 맞다며 절대 바꾸어 주려 하지 않았죠. 아빠도 처음에 한국 수학여행 비동일안에 본인 의지로 도장을 찍은 것을 인정하셨고 딸 아이가 울고불고 난리쳐서 바꾸어 주기로 했다고 실토하셨기 때문에 저는 정말 어이없게도 한국에 못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가지 않는 채 10명도 안 되는 학생들이 한 교실에 모여 수업을 진행한다며 학교에 등교해야 했죠. 저는 학교에 가겠다고 집을 나오긴 했지만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핸드폰도 꺼놓고 만화방에 갔죠. 그렇게 학교와 집에서는 난리가 났고 밤 10시가 넘어서까지 만화방에서 책을 보던 저를 보고 수상하게 여긴 만화방 사장님이 경찰에 신고해서 제가 집으로 귀가하게 되었죠. 저는 그 뒤로 아빠와 삼촌에게 침묵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엄마는 저를 데리고 한국 여행을 왔습니다. 한국에 도착해서 엄마와 함께 서울거리를 걷는데 예전 일이 생각나며 아빠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1년 넘게 아빠에게 말 한마디 안 했고 전화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아빠는 제가 걸어온 영상통화에 깜짝 놀라신 표정이었죠. 중요한 회의 자리 같았지만 양해를 구하며 회의실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빠는 저에게 정말 미안하다며 사과하셨죠. 저도 그제서야 이렇게 별거 아닌데 이렇게 좋은 곳인데 그냥 보내주면 안 되었냐고 소리치며 말했고 아빠는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저도 그제서야 아빠를 용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국에서 아빠의 기념품을 사서 여행을 잘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왔죠. 아빠는 이미 오래전에 극우 성향을 버리신 지 오래고 다시 평범한 일본의 아버지로 돌아오신 상태입니다. 극우는 이렇게 평범한 가정의 부녀 사이를 갈라놓을 수도 있습니다. 관광객이 많은 서점에는 극우 서적 코너가 없지만 여전히 구석의 서점에는 극우 성향의 책들이 넘쳐나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인의 가족들과 담을 쌓을 수도 있는 그런 성향을 꼭 멀리해주세요. 가족들은 당신이 그런 책을 들여다보는 모습을 보는 것조차 힘들어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에 살고 있고 미래의 교사를 꿈꾸는 애니앙라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교육에 대해 관심이 많았는데 특히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게 잠재되어 있는 유아들의 올바른 성장에 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대학교는 유아교육 분야에서는 알아주는 곳이지만 이탈리아의 유아교육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 이것저것 복수 전공을 해서 취업을 다른 것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우수한 과에 지원을 해주는 전공 장려금이 있는데 제가 입학할 때만 해도 우리 과가 장려금을 받았는데 2년 동안 점점 삭감되더니 이제는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아교육학과의 과대표로서 교내에서 우리 과와 관련된 총괄 운영과 학생으로 함께 뛰고 있습니다. 1년 전 전공 과목 교수님께서 이탈리아 공영방송에서 교육방송 다큐멘터리를 계획하고 있는데 한국의 공교육을 촬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곳 어린이집 및 유치원, 초등학교까지 교육기관 방문에 참여할 대학생을 모집하고 있다고 하니 우리 과에서 응시해보는 건 어떻겠냐고 하셨어요. 일부 비용은 방송국에서 지불하고 현장에서 사용할 기본적인 비용만 내면 되는 것이라서 저는 과의 친구 후배들과 함께 장장 10장이 넘는 참여 제안서를 만들었고 한 달 뒤 최종 합격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한국에서의 촬영이 취업을 위한 포트폴리오로도 매우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해. 곧바로 우리과 학생들에게 공영방송사의 벤치마킹 합격을 전달하며 한국으로 배우러 가자고 제안했는데요. 하지만 어째서인지 학생들은 한국이 한류 문화로 발달은 했지만 아직 발전이 덜 된 아시아라는 한계가 있다고 들었고 중국도 아니고 한국 같은 조그마한 나라에 한 달 정도 실습을 나간다고 해서 이탈리아에서 후한 경력으로 쳐줄 것 같지 않다는 황당한 소리만 늘어놓았습니다. 처음에 의욕과 다르게 졸업을 코앞에 둔 제 친구들은 다른 복수 전공을 한 것으로 취업을 할 예정이라며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고 막 들어온 1학년 후배들은 공부는 뒷전이고 한류라는 것에 눈이 멀어 꼭 놀러 가는 것 마냥 얘기하더라고요.
아쉬운 대로 어린 후배들 몇몇과 관내에서 친했던 친구 몇 명, 그리고 다른 학부의 지원자를 받아 팀을 꾸려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조차도 한국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에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들기도 했지만 그저 해외여행이라는 생각으로 무덤덤하게 한국에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뜻밖에도 학생들과 함께 도착한 한국은 공항에서부터 이탈리아와는 너무 달랐어요. 그 중에서도 제일 신기했던 것은 한국 공항은 어디를 둘러봐도 쾌적했다는 점입니다. 이탈리아의 공항은 다소 낡았고 조금 위험해 보이는 지역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공항은 천장이 매우 높고 채광이 전체적으로 잘 들었으며 중간중간 조명으로 편안하게 실내 거리를 걷는 듯한 느낌을 주었죠. 또 한국 공항은 돈이 많아 보였답니다. 인공지능으로 안내를 하는 로봇부터 출국 절차도 키오스크로 다 하더라고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진짜 놀라움은 바로 공항을 떠나 공항버스를 탔을 때였는데요. 한국에서는 리무진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보통 이탈리아의 버스는 대부분이 엄청나게 낡아 있어서 흔들림이 심해서 오래 탄 경우 멀미를 할 수밖에 없는데 한국의 공항버스는 1인 우등 좌석처럼 크기도 정말 크고 다리 각도도 조절할 수 있었으며 음료수, 받침대, TV 등 전용 버스를 타는 느낌이었답니다. 이러한 한국의 수준 높은 교통수단은 저와 동료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공항 리무진을 타고 서울의 한 숙소에 도착한 우리는 호텔에서 제공해주는 한식을 먹고 따뜻한 방에서 쉬었습니다. 방송국 다큐멘터리 촬영의 일환이었다 보니 우리의 자유시간이 그리 많지 않았거든요. 다큐멘터리 총괄 책임자인 리디아는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일정을 바로 개시했어요. 미리 섭외한 한국인 방송사 직원분에게 전화를 걸었고 저녁 미팅을 시작하고 내일부터 서울의 한 지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호텔 조식을 마친 우리는 한국인 측 담당자 김태영 씨를 만났고 첫 번째 장소인 어린이집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도착한 동네는 이탈리아와 다르게 굉장히 밝고 차분하고 평화로운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반면에 어린이집에서 나오는 아이들의 소리는 힘차더군요. 방송국이 어린이집 원장님과 직원분 몇몇을 촬영하는 동안 저는 교실에 들어가서 어린아이들과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뒤에 앉아서 한국인 보육교사가 하는 수업과 놀이를 계속 지켜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교실 천장과 벽에는 CCTV와 큰 거울이 붙어 있었는데 그건 아이들이 놀다가 장난감을 삼키거나 갑작스러운 일이 생길 때 잘 보이게 하기 위해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어린아이들의 손에 맞는 큰 장난감들이 막 교실에 도착했는데요. 저는 평소에 이 장난감이 교실에 있는 건 아니고 어디서 빌려오는 것이냐고 물어봤는데 한국인 교사는 아이들을 위해 장난감을 저녁에 소독하고 아침에 다시 가져온다는 믿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많은 장난감을 보기도 드문 데다 이 장난감을 매일 소독한다고 하면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한국의 어린이집은 이런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 7살 형님 반으로 옮겨서 교육 현장을 지켜보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들이 한글을 교육받고 있더라고요. 어린이집은 보육이 위주인 곳인데 글을 가르치고 있다니 결과적으로 교사의 월급이 더 올라가야 하고 그럼 어린이집 운영이 더 어려울 텐데 한국은 그게 가능한 건지 정말 궁금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아이들의 급식을 보는 순간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영양사가 짠 균형 있는 식단을 깨끗하게 소독된 식판에 정량을 배분했고 요거트를 포함해서 과일, 닭고기 등 세계 10대 슈퍼푸드라 불리는 음식들이 골고루 있었던 거죠. 점심 급식 메뉴를 보면서 아래쪽에 저녁 메뉴도 붙어 있었는데요. 저는 너무 놀라 아이들이 저녁도 먹고 가냐고 한국인 교사에게 물었더니 한국인 교사는 이 모든 것이 나라에서 보육비가 지원되어서 안전하게 공급받을 수 있고 부모님들도 부득이하게 일이 늦게 끝나더라도 안심하고 일을 하실 수 있게 만든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장난감도 먹는 것도 한글 교육도 저녁 식사도 모든 것이 공짜란 믿을 수 없는 얘기를 한 거예요. 나라에서 그걸 전부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한국은 진짜 부자 나라 아닌가요? 이탈리아는 보육 예산이 적다 보니 이런 시스템을 설치할 수가 없거든요. 이쯤에서 제가 이탈리아 교육 얘기 좀 드려볼게요. 이탈리아는 어린이집을 구아르테리아라고 부릅니다. 3살부터 어린이집 입학이 가능한데 공립은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저소득층의 맞벌이 부부의 자녀이거나 대가족 자녀의 경우 점수를 더 받아야만 구아르테리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거의 못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반면에 사립은 1살부터 입학이 가능하지만
아이 한 명당 거의 700유로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100만 원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가진 이탈리아 엄마들이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면 왜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해요. 보육비가 100만 원이나 되다 보니 자신의 월급과 별 차이가 없거든요. 또 이탈리아에는 유치원이라는 게 따로 있지 않고 학교에 유치부로 있답니다. 4살부터 7살까지 학교에 유치부를 다니는데 이것 또한 어려움이 있어요. 공립학교를 다니면 그에 속하는 유치부도 무상교육이에요. 100유로 정도의 급식비만 납부하면 됩니다. 반면에 사립학교는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래서 반사립학교라는 중간의 학교들도 있습니다. 다만 그곳은 카톨릭 재단 같은 곳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종교 수업이 있고 이것이 불만인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탈리아는 영유아 교육 시스템에 있어 너무 취약하다는 것을 한국에 오고 나서 더 절실히 알게 되네요. 한국인 교사는 저의 이탈리아 시스템을 듣고 어이없어 했습니다. 그러면 일을 다니는 부모의 아이들은 안전하게 지내고 교육받을 권리가 없지 않냐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대화 도중 알게 된 한국 어린이의 무상급식도 한국에서도 처음엔 호불호가 갈렸지만 아이들을 위해 결정된 것이라 수긍하고 진행되었다고 해요. 제 생각이지만 한국 국민의 의식이 높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이탈리아에서는 그렇게 무상급식을 찬성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정치도 경제도 뒤숭숭한 이탈리아에서 무상으로 뭔가를 제공한다면 다른 부분에서 서로 이것저것 무상으로 해달라고 난리가 날 거랍니다. 또한 이탈리아의 급식은 매우 비쌉니다. 제가 수업 때 OECD 국가 중 급식비가 제일 높은 나라라고 들었어요. 그나마 매우 위생적이기 때문에 비싼 거라고 알고 있는데 한국인 교사가 말하는 한국 급식은 이탈리아 이상으로 위생적이었어요. 급식 음식을 만들 때 학부모 참가는 물론 영양사와 업체 직원들이 상근해야 하는 것, 그리고 모든 업체의 해썹 인증을 받는 것을 넘어 한국에서는 원산지 추적까지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반찬으로 나오는 소고기가 어디서 길러졌고 얼마나 키웠고 언제 도축되었는지 추적이 가능한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탈리아보다 더 위생적이고 확실한데 이것이 모두 무료라니. 그래서 한국인들이 유럽 사람들 이상으로 체격이 발달한 나라는 잠시 다른 생각도 들긴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의 화장실도 너무 깨끗하고 각종 비품이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화장실에 있는 일회용 가글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은 도저히 믿기가 어려웠어요. 이탈리아에서 가글은 고급 호텔에서 갖춘 서비스거든요. 하지만 놀라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위생적인 시설뿐만 아니라 화장실용 물티슈, 심지어는 위생에 더욱 신경을 쓴 듯한 거품 비누까지 화장실 한쪽에서 제공되고 있어 그 자체만으로도 마치 무대 뒤 메이크업 샵처럼 느껴질 지경이었습니다. 제가 감탄에 맞이하는 동안 방송국 촬영팀인 리디아와 태영 씨는 원장님과의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리디아 팀장님은 저에게 많은 정보를 얻었냐고 물으셨는데 저는 제가 보고 들은 믿지 못할 얘기들을 전해드렸죠. 그녀 또한 저에게 놀라운 말을 해줬는데요. 어린이집은 지원금을 받아 운영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평가 인증을 받아 문제가 있는 곳은 시정 조치를 하고 잘 운영한 곳은 인증기관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나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계속해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이런 행정조차도 모든 것이 다 돈으로 해야 하는 건데 지원금 주고 알아서 해라 하는 이탈리아와 달리 제대로 쓰고 있는지까지 하다니 정말 한국은 부자 진짜 부자 나라예요. 이탈리아의 상황을 들은 태영 씨는 오히려 이탈리아의 열악한 인프라에 정말 놀라면서 이탈리아라고 하면 유럽에서 선진국에 속하고 고소득 국가라고 알고 있는데 보육 시스템, 무상급식, 안정된 공교육 등의 기본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은 사실에 놀라워했습니다. 한국에서 3주간의 다큐멘터리 촬영을 마친 리디아와 우리 학생팀은 매우 많은 한국인 친구들을 사귈 수 있었고 한국의 좋은 인프라를 마음껏 누리고 갈 수 있었습니다. 특히 1학년 후배인 나니는 한국에 심취되어 한국으로의 이민도 고민할 정도였다니까요. 이탈리아도 한국의 좋은 보육 시스템의 장점을 따라해서 아이 키우는데 부담이 적고 부모들도 행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하고 있는 영유아 교육 분야가 더 인기가 좋아지길 바라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응원이나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자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동의 모든 것은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